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할 시간의 이름은 그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가상화폐 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 혹시 전혀 없으시더라도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거시적인 경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강의하듯 파헤쳐 볼 대상이 바로 이 가상화폐 시장의 심장부이자 어쩌면 가장 거대한 뇌관일지도 모르는 테더, 그러니까 USDT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미리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설명은 단순히 테더라는 코인이 좋다 혹은 나쁘다를 따지는 감정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님, 이게 철저하게 구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금융의 구조와 숫자만을 들어가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전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전제요? 그게 어떤 건가요? 현재 USDT는 전체 코인 시장에서 완벽하게 현금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인을 사고 팔 때 사실상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테더의 잔고표, 즉 재무상태표가 곧 전체 크립토레일의 내구도를 의미한다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크립토레일이라고 하시면 그 암호화폐 생태계가 굴러가는 인프라 철로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테더의 잔고표가 흔들린다는 건 그 위에 깔린 생태계라는 철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도대체 왜 테더의 재무상태표 하나가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강의 같은 설명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분명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아하 하고 맞춰지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구조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테더의 재무 상태표,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봐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막연한 소문이나 기대감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들 그 자체죠. 테더가 공개한 2025년 말 기준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숫자들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확실하게 고정해보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5년 말 기준으로 테더의 총자산이 약 1928억 달러, 그리고 총부채가 약 1865억 달러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한국 돈으로 치면 수백조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요? 네, 엄청난 규모죠. 웬만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준다는 자본 완충 금액이 약 63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63억 달러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큰돈 같은데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율이 바로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단 하나의 굳건한 믿음 위에서 굴러가거든요. 단 하나의 믿음이라면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인가요? 맞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이 코인 10개를 진짜 1달러 지폐로 바꿔줄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발행 규모는 무려 1,840억 달러까지 팽창했는데 이를 방어할 자본 완충이 63억 달러 수준이라는 건 과거에 비해 자산 대비 비율 면에서 방어막이 아주 얇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덩치에 비해 비상금이 너무 적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경제 매체들의 분석을 빌리자면 예금자 보호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 준비율이 매우 낮은 은행과 비슷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으로 치면 고객들이 맡긴 돈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정작 금고 안에 쌓아두고 있는 비상금의 비율은 낮아졌다는 거네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만 찾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 돈 내놔라 하고 몰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게 뱅크런 상황이죠. 완충 장치가 얇을수록 작은 충격에도 시장의 신뢰가 순식간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번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테더가 자산을 1,900억 달러 넘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어떻게든 팔아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산의 구성이 문제인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서 충격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준비금의 구성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자산을 얼마나 빨리 진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즉, 유동성이 핵심이거든요. 유동성이 핵심이다. 그럼 태도가 가진 자산 구성을 좀 뜯어봐야겠네요. 제가 보니까 겉보기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던가요? 비교적 안전하고 현금화가 쉬운 미국 단기 국채가 약 1223억 달러, 그리고 리버스 레퍼가 약 248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리버스 레퍼라는 건 금융기관들끼리 초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에 묶인 자금이니까 거기까지는 비교적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부분은 이겁니다. 당장 은행 계좌에서 뽑았을 수 있는 순수 현금이나 은행 예금은 고작 3,400만 달러에 불과하더라고요. 1,900억 달러 덩치에 3,400만 달러면 현금 비중이 극단적으로 낮은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게다가 가격 변동성이 있는 금이 174억 달러, 비트코인이 80억 달러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담보대출로 나간 돈도 170억 달러나 잡혀 있습니다. 이런 자산 구성, 전문가 시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방금 나열해 주신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금성 비중은 내려가고 변동성 자산과 대출 비중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왜 그런 거죠? 금이나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면 태도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 평상시 시장에 좋을 때는 장부상 가치가 오르고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좋죠. 하지만 우리가 가정하는 건 시장 전체에 공포가 덮쳐서 모두가 현금을 쥐려고 하는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죗값을 받고 빠르게 처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남들도 다 팔려고 난리를 대니까 죗값을 못 받는군요. 담보대출 170억 달러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오늘 당장 갚으라고 강제 회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장부상의 자산 총액이 부채보다 많을지는 몰라도 대규모 환매 요구가 몰아쳤을 때 당장 내어줄 현금은 순식간에 말라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히 자산 총액이 많다는 사실보다 그 자산들이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 질을 따져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테더 측에서도 자기네 재무자료를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하고 있잖아요. 서류가 버젓이 있는데 왜 시장과 규제당국은 끊임없이 투명성 논란을 제기하고 감사를 받으라고 압박하는 건가요? 일반 투자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테더가 분기마다 자료를 내놓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테더가 제공하는 문서 사이에는 아주 치명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치명적인 간극이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문서의 종류가 다른 건가요? 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시장이 요구하고 규제당국이 원하는 것은 엄격한 회계 기준이 적용된 전면 감사, 즉 풀 오딧입니다. 하지만 테더가 현재 제출하는 문서는 이 전면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 테더가 공개하는 그 서류들의 진짜 정체는 뭔가요? 테더의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지만 매우 중요한 면책 조항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업의 모든 거래 내역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검증한 전체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 외부에서 탈탈 털어서 검증한 게 아니군요. 그럼 회사 측이 그냥 제공한 건가요? 네, 회사 경영진의 책임하에 제공한 회계 기록에서 정보를 그저 추출해낸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오직 특정 일자,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딱 그 하루치 시점의 상태만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거친 문서입니다. 특정 시점 보증이라고 부르는 그거군요. 맞습니다. 회계 용어로는 어슈런스나 어테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전면 감사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혹시 적절한 비유가 있을까요? 건강검진에 비유해보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오, 건강검진이요? 어떻게 대입해보면 되나요? 평소에 밥 잘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병원에 가서 혈압과 심박수를 쟀다고 가정해보죠.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의사는 검사한 그 시점에는 건강하다고 보증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시점에는 분명히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보증서 한 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41.195km 마라톤을 뛰는 극심한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장마비 없이 무사히 완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평온할 때 잰 혈압 정상 수치가 마라톤 만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확 와닿는 비유네요. 테더의 상황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테더의 보고서에도 예외적 시장 상황이나 주요 수탁기관의 유동성 경색 같은 스트레스 상황은 이 수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평화로운 일상에서의 건강검진표일 뿐 극한의 체력장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결과물은 아니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투명성 논란의 본질은 결국 테더가 작성한 서류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겠네요. 네, 서류의 유무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시장의 공포와 유동성 과금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1달러의 가치를 완벽하게 방어하며 대규모 환매 폭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실질적인 생존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그 위기 대처 능력을 판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군요. 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투명성 논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네, 본격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고 테더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문가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테더가 흔들리면 테더 하나만 망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바로 시스템 취약부의 나비 효과, 전이 현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만약 테더가 무너질 때 생태계 전체로 위기가 번져나가는 전이 경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전이 경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중 코인 생태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경로는 바로 거래소 가격표의 왜곡 현상입니다. 가격표의 왜곡이요? 가격이 어떻게 왜곡된다는 건가요? 전 세계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사고 파는 가장 기본적인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테더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0.9달러, 0.8달러로 떨어지는 디패깅 현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죠. 아, 1달러짜리가 90센트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러면 당장 시장 참여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화면에 10만 USDT라고 찍혀 있는데 그 USDT 자체가 1달러가 아니라 90센트라면 비트코인의 실제 달러 가치가 얼만지 계산하는 척도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가치를 재는 자가 부러져 버리는 셈이군요. 시장 전체의 호가창과 가격 메커니즘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이 경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경로는 훨씬 더 파괴적이고 속도도 빠릅니다. 바로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의 연쇄 강제 청산입니다. 디파이에서의 연쇄 청산이요? USDT가 디파이에서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하죠. USDT는 디파이 생태계에서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유동성 풀을 조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재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디파이라는 건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알고리즘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만약에 테더 가격이 시장 패닉 때문에 아주 잠깐 단 몇십 분 동안만 0.95달러로 떨어져도 사람이 개입해서 이건 일시적인 오류니까 잠시 멈추자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요? 통제 불가능입니다. 알고리즘은 피도 눈물도 없고 상황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시스템은 USDT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밀리는 순간 기계적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식해버립니다. 헉, 그럼 바로 강제 청산이 들어가겠네요? 네, 즉각적인 연쇄 강제 청산을 실행합니다. 담보물로 잡혀있던 자산들이 시장의 시장가로 미친 듯이 쏟아지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코인들의 가격 하락을 부르고 가격이 내리니 다시 청산이 일어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특정 코인 하나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군요. 담보를 기반으로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디파이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구조적인 붕괴네요. 맞습니다. 코인 생태계 내부는 사실상 초토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코인 시장이 초토화되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세 번째 경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코인 시장의 문제가 국경과 자산의 벽을 넘어서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된다는 건데 도대체 코인의 환매 사태가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인 미국의 국채 시장까지 어떻게 흔들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앞서 우리가 테더의 준비금 구성을 자세히 살펴봤던 것을 다시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테더가 보유한 1,900억 달러 규모의 자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였죠? 아까 미국 단기 국채가 약 1223억 달러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1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웬만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테더는 이미 글로벌 단기 국채 시장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큰손입니다. 네, 엄청난 양의 국채를 쥐고 있죠. 그런데 만약 뱅크런이 발생해서 테더에 막대한 현금 환매 요청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테더는 고객에게 당장 달러를 내어주기 위해 금고에 있는 자산을 내다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환금성이 좋고 만지기 쉬운 자산인 미국 단기 국채부터 시장에 집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수백 수천억 달러어치의 단기 국채가 짧은 시간 안에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군요. 네, 이른바 파이어 세일, 즉 투매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채가 시장에 그렇게 쏟아지면 국채 가격은 당연히 급락할 것이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폭등하게 되겠네요. 미국 국채 금리가 뛰면 전 세계의 대출 금리부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정확한 흐름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월스트리트와 전통 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문제군요.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자문기구인 차입자문위원회와 같은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내부의 리스크가 전통 금융의 단기 자금 시장 이슈로 직접 번역되어 버리는 구조네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덩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그 구조적 연결고리가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테더의 위기는 코인판 내부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격상되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변방의 실험이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의 머릿속이 꽤 복잡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거대한 리스크를 화면했으니까요. 맞습니다. 테더가 흔들리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거시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산 관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위한 실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5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지침이 환매 구조로 함양하라입니다. 이건 실전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나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법정 화폐, 즉 달러나 원화로 바꿀 때 거쳐야 하는 단계를 평소에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아, 현금으로 빠는 경로를 그려보라는 거군요. 네, 테더 측에 직접 달러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여러 거래소를 거치고 다른 코인으로 바꾼 뒤에야 현금화할 수 있는 우회 구조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환매 경로가 길고 복잡할수록 위기가 닥쳐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내 돈이 중간에 묶여버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들고 있는 포인이 진짜 현금 교환권인지 아니면 교환권을 받기 위해 또 대기표를 뽑아야 하는 건지 평소에 루트를 점검해 두라는 거네요. 아주 실용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지침, 준비금의 질을 분석하라.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자산 구성을 살펴본 방식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발표되는 자산의 총액 숫자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총액이 전부가 아니다. 단기 국채나 은행 예금처럼 내일 당장이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유동성 자산이 몇 %인지, 반대로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매각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평상시의 자산 가치와 위기 시의 현금화 가능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군요. 이어서 세 번째는 보고서의 한계를 인식하라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하신 건강검진 비유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전면 감사와 특정 시점 보증의 차이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분기별로 서류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에 안도하지 마시고 그 서류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까지 방어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늘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리스크 관리가 시작됩니다. 서류의 맹점을 똑바로 인지해라.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지침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뼈아픈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일 리스크를 분산하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포트폴리오 분산과는 다른 건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코인의 종류를 나누면 분산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코인의 종류는 나누셨지만 정작 그 자산을 예치해두는 거래소나 이자를 받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기반 통화를 USDT 하나에만 극도로 의존하게 만들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긴 했는데 정작 그 바구니들이 놓여있는 선반 자체가 테더라면 선반이 무너질 때 다 같이 깨져버린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특정 코인의 리스크가 아니라 생태계 인프라, 즉 레일 자체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자산의 보관 경로와 플랫폼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마지막 5번째 지침입니다. 순간 왜곡의 공포를 인지하라. 이건 디파이 청산과 관련이 깊어 보이네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은 테더가 파산해서 완전히 영원이 되는 극단적 시나리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디파이 연쇄 청산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가격이 단 5분, 10분 동안만 1달러에서 0.9달러로 흔들려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알고리즘이 바로 담보를 날려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흔들림이 누군가에게는 영구적인 자산 손실로 이어집니다. 시스템에 기계적인 냉혹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평소에 레버리지나 담보 비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나니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정말 깊이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이 잘 전달되었다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특별한 시간을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 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USDT는 이미 코인 생태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현금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태도의 잔고표는 단순한 일개 기업의 회계장부가 아니라 매일 수십조 원이 오가는 암호화폐 세계 전체를 지탱하는 뼈대이자 내구도 성적표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도 시장을 꿰뚫어보는 입체적인 안목을 갖추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보실 때 단순히 1달러의 고정된 차트선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숨겨진 준비금의 유동성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시에 내 자산이 빠져나올 수 있는 동선도 그려보고요. 맞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의 연쇄적인 전이 경로까지 계산하실 수 있다면 그 통찰력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든든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오늘 다룬 맥락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금 도발적인 화두를 여러분께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테더가 1,2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미국 단기 국채를 쥐고 있으면서 이제는 전통 금융시장과 때려 뗄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최악의 뱅크런 사태가 터져서 수천억 달러의 국채가 쏟아지고 글로벌 금리가 폭등할 위기가 닥치면 미국 정부나 연방준비제도 같은 전통금융의 권력자들이 과연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너무 커서 무너뜨릴 수 없었던 대형 은행들의 딜레마, 이른바 대마불사와 본질적으로 닿아 있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가상화폐는 철저하게 전통금융의 통제를 벗어나겠다며 독립적인 이단화처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거대한 덩치를 무기로 우리가 무너지면 너희 국채 시장도 무너진다며 으름장을 놓는 셈이 되었습니다. 아주 묘한 상황이죠. 다시 말해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한 몸이 되어버리는 그 기묘한 변곡점이 언젠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암호화폐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가 되고 그래서 국가가 세금으로 코인을 구해야만 하는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 당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대비하고 있을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시장이 진화하는 방향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거대한 과제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에 던져드린 이 화두가 여러분의 투자 관점에 신선하고 묵직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잡하고도 중요한 경제 구조의 이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긴 시간 깊이 있는 분석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속에서 늘 현명하고 슬기로운 투자 생활 이어나가시기를 저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